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꺼도 돼요, 이제? 전대혈경이 꺼도 돼요. 칼슘이 그 심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그쵸? 저렇게 칼슘이 심장 근육을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 이 손발이 차고 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 드시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발이 차고 저리고 쥐가 나고. 칼슘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쥐가 나고 저리고 손발이 차지게 돼요. 아무리 침을 맞아도 부항을 떠도 칼슘을 공급할 수는 없어요. 잠시 좋은 느낌을 느낄 수는 있지만 침으로 침이 칼슘 공급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고 제 혀를 움직이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칼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보건부에서나 뭐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그러잖아요. 하루에 최소 600mg에서 1000mg의 칼슘이 필요해요. 근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600에서 2000까지 필요해요. 임산부. 칼슘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DNA를 복제하는데 칼슘이 없으면 DNA 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때서부터 세포가 분열할 때 칼슘이 없게 되면 DNA가 변이를 일으켜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세포의 수는 약 2조 개가 돼요. 2조 개. 뭐 1억 개? 1000만 개? 하면 감이 잡히지만 2조 개 하면 뭐 많다는 것만 느껴지지 그 뭐 얼마나 많은지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조, 8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자가 19,000개씩이나 있어요. 그 유전자가 복제될 때 칼슘이라는 칼슘 시그널이 없으면 이 유전자에서 이 유전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전달을 못해요. 그렇게 전달 못 받은 그 유전자가 생겼을 때 그 유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변이 됐다고 그래요. 유전자 변이요. 그 변이 된 것이 그냥 자라면은 그게 양성화되면 결절이나 이런 혹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변이 된 게 돌연변이 완전히 변이가 돼 버리면은요. 우리가 이런데 뭐 이렇게 조금 쥐전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변이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돌연적으로 변이가 되면 스스로 프로그램을 하는 다른 유기체가 돼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캔서라고 그래요. 암으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칼슘은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둘째 치고요. 칼슘이 부족할 때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뼈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 뼈가 생성이 되면서 7년 전 태어나서 7살 정도 될 때 우리의 모든 뼈는 다 바뀌어요. 1년에 한 15%씩 바뀌는데 7살쯤 되면 다 100% 다 바뀌어요. 그 뼈가 바뀌는 것이 일생에 5번 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35살쯤 되면 이제 그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이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뼈는 40, 50대까지 이렇게 정체가 돼요. 정체되다가 50살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분들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폐경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심장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심장은. 그리고 우리 세포, 적혈구 같은 것들은 100일이 수명이거든요. 100일 만에 새로운 그 적혈구가 생겨야 돼요. 근데 DNA가 이게 복제가 되고 복제가 돼야 새로운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 복제될 때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칼슘이 우리가 아침 바쁘다고, 아니 입맛 없다고 아침을 굶었어요. 그러면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게 되면 그때 심장을 움직이고 DNA가 이렇게 복제가 되고 할 때 복제해야 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때 칼슘을 어디서 뺏으겠어요? 뼈에서 뺐어요. 뼈에서 뺏게 하는 기관이 뭐냐면 갑상선, 부갑상선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은 칼슘 칼슘 레벨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칼슘 레벨 컨트롤 하기 위해서 갑상선 약을 병원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잘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칼슘을 점점 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또 굶었어요.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냥 뭐 김밥 하나 먹는다든가 뭐 하나 옆에 있는 거 뭐 하나 주워 먹고 말잖아요. 아니면 뭐 일회용 그 무슨 커피 있잖아요. 그저 다방 커피 하나, 그 인스턴트 커피 하나 마시고 그냥 다시 또 일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러면 저녁 때까지 칼슘은 뼈에서 뺐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골다공증에 서서히 걸리게 되는 거죠. 깝깝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뼈에 좋은 거라고 멸치도 먹고 치즈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콩도 먹고 하는데 뼈 밀도 올라갔다고 그런 소문 들은 적 있으세요? 뼈 밀도가 골다공증이 없어졌다고. 멸치를 한 보따리씩 에브리데이 먹어도, 치즈를 1kg씩 먹어도,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넓적다리 하나 확 삶아서 먹어도 뼈 밀도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뼈 밀도를 그렇게 해서라도 올릴 수 있으면 골다공증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골다공증 치료제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젊어서 우유에 칼슘이 많잖아요. 근데 우유를 그냥 1갤런씩 먹었다 하더라도 뼈 밀도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안 올라갈까요? 왜? 코스트코나 뭐 이런 그 헬스푸드 샵에 그 좋다는 그 칼슘제 많잖아요. 뭐 그 우유에서 빼는 칼슘이다. 코랄에서 빼는 칼슘이다. 또 식물에서 빼는 칼슘이다. 아무리 먹은들 골밀도는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 환자들도 골밀도가 나빠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냥 추천하는 것이 그냥 칼슘 서플리멘트예요. 위로 삼아 추천할 것 뿐이에요. 아마 이게 메디컬 닥터 아니면 패밀리 닥터한테도 들을 수 없는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아주 훌륭한 인스트럭터가 되실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85kg 나가요. 아마 파운드로 하면 190이 넘을 거예요. 그죠? 190파운드 될 거예요. 근데 그 85kg 정도 나가면 피를 다 빼내잖아요. 피를 다 빼내면 한 5리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85kg 정도 나가는데 피를 다 빼면 5리터 정도 돼요. 이 5리터 안에 칼슘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칼슘이 우리 피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해 주기도 해요. 그걸 토탈 칼슘이라고 하는데 이 5리터 안에는 칼슘이 약 500mg 정도 들어있어요. 한 타블렛이 좀 안 되죠. 500m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피 안에는 500mg이 들어있어요. 이 500mg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요 갑상선, 부갑상선이에요. 항상 요 레벨을 맞춰야만 돼요. 그래서 요 레벨을 맞추는데 그럼 아까 심장을 움직이게 한 칼슘은 어떤 칼슘입니까? 이게 전체 칼슘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50% 그러니까 250mg이 이게 생리적으로 이온 칼슘이에요. 생리적으로 이온 칼슘이에요. 우리가 뭐 주변에 여기 뭐 이온 칼슘이나 뭐 이런 거 별거 다 있지만 그런 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이온 칼슘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이 250mg이 이온 칼슘이고 이것이 심장 근육 안에 우리 근육 안에 들어가서 근육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적으면 요 갑상선에서 파라타이로이드가 있어요.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요 뼈를 부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세포인데요. 이게 뼈를 파괴를 해요. 요 호르몬이 나오면. 그래서 요게 모자랄 때 요 뼈에서 이렇게 보충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보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연세들 드셨잖아요. 60 넘고 이렇게 드셨잖아요. 드셨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칼슘이 10mg이 소모됐어요. 보통 사우나 한 2시간 하면 400mg 칼슘 소모가 돼요. 땀으로. 사우나 그렇게 함부로 많이 하지 마세요. 만약에 10mg의 칼슘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침 굶고 점심 굶었으면 요 250이 240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mg 없어졌으니까. 그럼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10mg를 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10mg가 안 빠져나와요. 막 12, 13, 14 막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둔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0mg가 필요하면 딱 10mg가 나왔는데 지금은 10mg가 필요하면 12, 13이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놈은 버리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놈이 제일 못된 짓을 해요. 그거는 이온 칼슘인데 쓰고 남은 이온 칼슘, 엑세스로 된 이온 칼슘은 몸 근육이나 세포 내에서 염증이나 석회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뼈에 있는 칼슘은 빼쓰지 말아야 돼요. 뼈에 있는 칼슘은 안 뺐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뺐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뼈에 있는 칼슘이 우리 세포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 익세스 칼슘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올라가면요 하이포칼슘이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슘이 많다,
혈중에 칼슘이 많다. 그걸 의사들은 하이포칼시미아라고 그래요. 그럼 칼슘이 모자른다. 그걸 하이포라고 그래요. 하이포. 저칼슘증, 고칼슘증 그래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유제품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유제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치즈도 먹고 우유도 먹고 뭐 콩도 먹고 해서 유제품을 먹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칼슘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이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바이타민 D가 없이는 흡수가 안 돼요. 이 정도 모르는 분은 아마 여기서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바이타민 D는 분자식을 보면 D에 단백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다 흡수가 돼요. 뭐 칼슘 서플리멘트 뭐 어떤 거든지 다 흡수가 돼요. 조금이라도 5%든 10%든 20%든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거 칼슘 서플리멘트 이렇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 거는 흡수율이 좋다 뭐 이렇게 막 선전들 하잖아요. 어쨌든 어떤 걸 먹어도 우리 몸은 흡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요 12장에서 흡수되는 그 칼슘은 바이타민 D에 의해서 흡수된 칼슘은 프로테인이 붙어있는 칼슘이에요. 그래서 요거 500ml 중에 거의 또 절반은 프로테인 칼슘이에요. 이 프로테인 칼슘은 이온화된 칼슘은 많아지면 바로 소변으로 배출시키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소변을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이 프로테인 타입 칼슘은 아무 영향도 없어요. 우리 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인 타입 칼슘이 많이 섭취해서 흡수되게 되면 요놈들이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보다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 아메리칸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41.6%가 높아요. 유제품들 때문에, 과다 칼슘 때문에. 그리고 수트로 오는 거, 심장마비 걸리는 게 3배, 4배가 많아져요. 한국에서 야채만 많이 먹던, 발효식품 많이 먹는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이런 그 결과가, 이거는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장이는 그래요. 칼슘이 오히려, 과다 칼슘이 오히려 죽음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연세에서는 일부러 칼슘을 드시는 것보다 식품으로 섭취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오히려 모자라는 게 낫지,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마비나 동맥경화나 몸의 석회화나, 그 석회화는 여자분들은 브라스트 가슴에 제일 많이 석회화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뭐 어깨 근육에도 생겨서 이게 뭐 50견이냐가 뭐 이러지만 대부분 석회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석회화 생기는 조건이 있어요. P100cc 중에요. P100cc 중에, 혈액에서 100cc 중에 칼슘의 농도 곱하기 인의 농도가 60보다 크면 석회화가 돼요. 그러니까 칼슘도 많고 인도 많으면 두 개를 곱하면, 그래서 보통 정상은 칼슘이 8.5에서 9.5예요. 100cc당. 이는 약 한 4.5 돼요. 그러니까 60이 넘을 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칼슘 제품을 많이 먹는다거나 여기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인도 같이 빠져나오면 인이 올라가요. 그러면 60이 쉽게 훌쩍 넘어서 석회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칼슘이. 그래서 칼슘이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들면 칼슘이 높기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세포가 있어요. 세포에서 석회화가 일어나면 액상이었던 그 칼슘이 석회화가 일어나면 고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고체화가 되면 이 세포 안에 칼슘 레벨은 뚝 떨어져요. 이 세포 내 칼슘 레벨이 뚝 떨어지면 DNA 복제할 때 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 54, 60 이렇게 되면 캔서 되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요거를 칼슘을 이렇게 올려주면 암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임상을 해봤어요. 칼슘을 가지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한번 다발성 골수암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2013년에. 그래서 칼슘 레벨을 뭐 키모도 하고 레디에이션도 하고 다 했는데 2년 동안 뭐 방법이 없는 거지. 포기를 할 상태인데 칼슘 레벨을 올려봤어요. 한번 틀어봐 줄래요? 여사님 한복이 새색시 같으세요.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고마워요. 한복을 몇 벌이나 갖고 계세요? 한 20개 갖고 있지만 다 입을 쓰는 건 아니고 예. 이거 새로 맞추었어요. 제가 팔순이라고. 우리 일산센터에서는 자라났고 졸업했던 사람들이 회사원생들 자기네 회가 있어요. 졸업에 발순까지 해줬어요. 8가지 닦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팔순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늘 아이들과 함께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피부도 너무 뽀얗시고요. 네. 인상 참 좋으시죠. 네.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2년 전에 골수암이 걸렸어서 그래서는 치료 받았는데 한 1년 전부터 어떤 캘셈이라 약 마시는 약 생겨서 지난번 피검사 거의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다행입니다. 마시는 약은 아니고요. 칼슘이에요. 저 할머니는 그냥 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팔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78세 때 멀티플 미엘로마 다발성 골수암이죠. 뼈가 안 좋으면 골수에 안 생기는 거죠. 그죠? 뼈가 마이너스 3.6이었었어요. 마이너스 3. T스코어가 마이너스 3.6은 뼈가 거의 36% 정도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뼈가 없어지니까 칼슘도 같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거죠. 변이가 생기는 거죠. 만들다가 변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골수에 암이 생기는 혈액암이 생긴 거죠. 근데 뭐 항암제 치료하고 키모테라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걸 뭐 거듭해도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분의 조카가 오레곤에서 그 메디컬 닥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일산 센터라고 하잖아요. 일산에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가 이제 그냥 세이 굿바이 하신다고 친척들
다 오게 서울로 오게 해서 마지막 인사한다.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그냥 칼슘 레벨만 몸에서 칼슘 레벨만 올리면 금방 표시 나니까 한 열흘 보름이면요 혈피 검사를 하면 백혈구 적혈구들이 막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백혈병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백혈병도 뭐냐면 뭐 대체적으로 아시죠.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백혈구 수가 엄청나게 많든가 백혈구 수가 전혀 거의 생산을 못하든가. 그러니까 백혈구 생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골수에서 백혈구가 생산을 하는데 엄청 많은 백혈구가 생성되는 거는 불량들이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그 칼슘이나 이런 다른 소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캔서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 조카 메디컬 닥터는 키모 더 하지 무슨 짓이냐고. 저런 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그랬죠. 제가 2년 동안 키모해서 나아진 게 뭐냐. 꼼짝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한 열흘만 침대 위에 있어 보세요. 운동 꼭 해야 돼요. 우리 근육들, 세포들은 움직임이 있어야 메타볼리즘이 제대로 돼요. 에너지를 써야 이 당이 메타볼리즘이 돼요. 당뇨 왜 걸리는지 아세요? 운동 안 해서 걸리는 거예요, 당뇨. 왜? 자, 운동도 규칙이라는 뭐 한까지는 없지만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칼슘 소모를 해요. NFL 그 농구 바스켓볼 선수들은 원 시즌에 뼈 밀도가 4에서 5% 로스 생겨요. 엄청 심한 그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만큼 음식이나 칼슘이나 그런 영양소를 먹은 것만큼만 운동하면 돼요. 그거보다 오버하면 뼈에서 뺐어요. 그래서 운동 매니아들 보면 뼈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이에요. 운동 매니아들 제가 뼈 측정해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뼈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나 체조나 이런 사람들은 뼈가 좋아요. 하지만 축구 선수나 막 이게 어떤 시간 안에 경기를 해야 하고 많이 뛰는 사람, 농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뼈가 안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그 심장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근육을 사용하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아침에 점심에 먹은 만큼만 칼슘 소모를 해야지 그거보다 더 많은 칼슘을 소모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뼈에는 안 좋죠. 하지만 운동으로 인해서 소모된 그런 그 우리 뼈의 칼슘은 잘 복구가 돼요. 운동으로 인해서. 하지만 사우나로 인해서 소비된 칼슘은 잘 리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만큼 좋은 건 없다는 거죠. 또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여기 병원에 가셔서 골밀도 측정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제 골밀도 측정기가 있는데 골밀도 측정기를 아침에 대부분 이제 웜업 시켜서 캘리브레이트 해요. 그 X선을 방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웜업을 시켜서 제대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이제 오는 환자분들 이렇게 스캔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그 셋업을 하는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엑스레이 그 기사가 그 셋업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측정치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좋게 나오고 어떤 때는 나쁘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경우 그 밴쿠버에서도 요번에 달라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천의 성진병원에서는 마이너스 1.2 나왔는데 이상해서 다시 자기는 그렇게
그 건강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쟀어요 또. 그랬더니 마이너스 3.4가 나온 거예요. 더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 뭐를 믿어야 되느냐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아산병원은 아주 큰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 부천의 성심병원은 좀 작은 거고. 근데 부천 성심병원께 왔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골밀도를 측정을 했는데 뼈가 엄청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달라스에서 있는 분인데 보니까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 뭐가 맞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밀도 측정기라는 것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셋업을 잘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게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진료소에 가서도 한번 다시 더블 체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골밀도가 괜찮은데 나쁘다고 나와가지고 골다공증 치료제를 그냥 뭐 4년 동안 5년 동안 먹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골다공증으로 아주 안 좋은데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그런 의료 장비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에서 쟀으면 이 병원에서 재는 것이 맞아요. 옮겨 다니면서 재면 알 수가 없어요. 더블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병원에서 뼈 밀도가 어떤가 그걸 T스코어라고 그래요. T스코어라고 하는데 그 T스코어를 뭐 T스코어가 마이너스 3.4다. 그럼 거의 한 34% 정도가 본 로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4라는 것은 에버리지예요. 에버리지. 우리 등 척추뼈 그 4개의 뼈서부터 히프뼈까지 다 같이 계산해서 그냥 에버리지 3.4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뼈도 있고 나쁜 뼈도 있는데 부러짐은 어디 있는 게 에버리지 3.4니까 막 3.8짜리도 있고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4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점 몇 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러지는 데는 어디 부러지겠어요? 제일 나쁜 데 부러져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실은 평균 마이너스 3.4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마이너스 3.4라고 얘기는 해주되 제일 나쁜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나쁜 게 거기서 부러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잖아요. 이 뼈는요, 이 뼈는 이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지만 이거를 엄밀히 보면 세로뼈로도 볼 수 있고 가로뼈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연결되면 세로뼈로도 볼 수 있고 가로뼈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걸어 다니잖아요. 칼슘이 필요로 할 때 우리 뼈는요 가로뼈부터 없어져요. 세로뼈는 받쳐야 되니까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해요. 근데 가로뼈가 없어지니까 뼈가 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비틀려져도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톡 부러져요. 톡 부러져요. 가로뼈가 없으니까. 이게 뭐 양말 신다가 잘못해서 손을 집었을 때 손이 툭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 건강을 위해서 산책할 때는 가만 걷는 것보다는 약간 비틀쳐서 걷는 것이 오히려 뼈 건강에 좋아요. 자, 병원에서 이제 골다공증 이렇게 되면
요즘은 골다공증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는 거 다 많은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45세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45살, 50살 된 패밀리 닥터들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잘 처방하지 않아요. 근데 젊은 의사들은 처방을 해요. 약 먹으라고. 그 약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뼈에 오스테오클라스트 이 셀을 꼼짝 못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그게 대부분 이 파골세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약인데 영어 명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해요. 이 계열을 전부 다 그 뭐 포사맥스나 에티놀이나 알란드로네이트, 아까 오늘 알란드로네이트 뭐 가져오셨던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뼈를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제들이에요. 더 이상 뼈에서 칼슘이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제 있어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를 해서 뼈를 좀 만들게끔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주로 80%, 90%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주사나 먹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1년에 1% 정도 뼈 밀도를 올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5년 동안 그 약을 먹으면 4에서 5% 뼈 밀도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34%가 뼈가 없어졌는데 1% 올린들 4%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10년 먹어도 10%가 올라가지 않고 그때는 10년은 한 5% 정도 올라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뼈가 슬슬 딱딱해져요. 뼈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부서지면 이렇게 프락처가 되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요. 그래서 볼팅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1년 내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노인분들 프락처 되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추천을 안 해요. 하지만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나쁜 경우 막 -4, -5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참 위험해요. 그럼 의사가 판단을 해요.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해서 뼈를 좀 더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그 충격에는 덜 부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아니면 가만 다니시라고. 겨울에 또 여름에 비 올 때는 그 외출 삼가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라고. 그리고 손자든 증손자든 안아주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애들보다 프락처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딸한테, 뭐 아들한테 싫은 소리 듣더라도 네, 그거 안아주지 않는 게 좋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칼슘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그런 흡수가 잘 된다는 칼슘제가 있더라도 드시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성장 호르몬이 있고 할 때는 어떤 걸 먹어도 흡수를 잘해요.
35살까지는 뼈를 만들 때까지는. 그래서 우유 드시잖아요. 우유 같은 거. 뭐 칼슘도 많고 그러니까. 하지만 우유는 누구 먹으라고 젖소 엄마가 그거 우유 만들겠어요. 송아지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아지는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송아지가. 뭐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가 그렇게 성장을 잘하는 거? 거기에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자, 괜찮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우유를 그렇게 먹어도 좀 나쁘지는 않은데 잔스 홉킨스 대학 그 호스피탈에서는 우유 절대 먹지 말라고. 암 환자인 경우에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유 안에 들어있는 성장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유 많이 먹으면 그건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유방암 걸리신 분인데 30대 후반 애가 4시에요. 전도사님 와이프인데 2살, 4살, 6살, 8살 바글바글 하죠. 그런데 우유를 1갤런씩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그렇게 좋대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이제 뼈와 골다공증에 대한 거는 이제 거의 다 아마 마무리됐어요. 나중에는 캔서, 암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칼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심장 하나, 요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DNA가 복제될 때 칼슘이 없으면 변이가 일어난다. 변이가 일어나면 파킨슨도 올 수 있죠. 알츠하이머 올 수 있죠. 캔서는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고약은 운동이라고 했어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끼니 절대 거르시지 마시고. 끼니. 그 왜 나이 들면 뭐라고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한두 끼 굶어도 또 어떤한데 왜 나이 연세 들고 그러면 한 끼 굶고 조금 시간만 지나면 허기가 차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간식거리라도 호주머니 넣고 아니면 핸드백에 넣고 다니시면서 의무로 견과류 좋잖아요. 견과류 좀 이렇게 조그만 팩에 있는 것들 씹어 드시는 거 건강에 좋으세요. 자, 아까 그랬죠. 뼈가 건강하게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11년 6개월 차이 나요. 그러니까 뼈가 좋으면 알츠하이머 치매도 훨씬 더. 그건 이미 다 연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뼈 건강하면 골수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눈도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도 다 관련 있어요. 네, 질문. 운동을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 거죠? 뼈에 관련돼서는 그 스포츠 댄스 추천해요. 스포츠 댄스 좋아요. 이렇게 비틀 치면서.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조그만 아령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들고 하는 게 근육에 좋아요. 줌바 같은 거 라인 댄스 같은 거. 그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산책하는 것보다 막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몸을 비틀치는 것이 좋아요. 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관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칼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관절의 연골은 약 3mm 정도 돼요. 3mm. 아주 3mm. 그 1mm는 20년 써요. 20년. 3mm 정도 되면 한 60년 쓰는 거예요. 많이 없어졌으면 30년. 그런데 이제 그 관절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미장원 하시고 시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냥 김치 공장에서 10년, 20년 일하시는 분들 관절이 다 삐뚤어져요.
퇴행성 관절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류마티스 관절이 면역. 그런 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데요. 원인이 까닭이 있겠죠. 우리는 까닭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약물을 많이 드셨다든가 뭐 다른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특별하게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갑상선이 칼슘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데, 엄청 건강한데 뭐 감기가 안 걸리고 그래요. 뼈 밀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남자분인데 형편없이 나빠요. 몰랐던 거죠. 자기는 뼈 튼튼할 줄 알았죠. 근데 뼈 밀도가 엄청나게 나빠요. 그래서 그분은 갑상선 기능이 엄청 퍼펙트하게 좋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칼슘을 사용하는데 막 뭐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얼마든지 뼈에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건강한 줄 알았죠.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뼈는 엄청 나빠진 거죠.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있는 분은 맨날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분은 아까도 어느 분 있어요. 뼈 밀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그 뼈에 있는 칼슘을 못 뺏고 있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있죠. 그분은 파라타일도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술술술술술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암 환자의 대부분은 그 뼈 밀도가 낮아요. 암 세포에는 파라타일도 호르몬 유사 호르몬이 나와요. 아주 비슷하게. 그래서 그게 그놈이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칼슘을 빼내요. 아까 그 마일 홀트 그분은 마이너스 3.6이었었어요. 칼슘이 막 빠져나가서 항암하면서. 근데 지금은 40대 정상. 뼈를 칼슘 레벨을 올려주고 뼈를 좋게 해주니까 그만큼 견디는 거죠. 뼈가 튼튼한 분은 암이 걸려도요. 그거 재발이 잘 안 돼요. 뼈가 나쁘면 재발이 쉽게 돼요. 또 다른 분 질문. 사우나 안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우나를 하면 어떻게? 땀으로 칼슘이 빠져나와요. 근육에서 이 메타볼리즘이 되면서 칼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땀으로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빠져나오는 데가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대변으로 빠져나오고 땀으로 빠져나와요. 근데 운동에 의해서 이런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빠져나오지 않고 열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게 사우나의 칼슘이에요. 칼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부정맥이 와요. 심장 박동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심장은 안 움직이게 60년, 70년, 80년 막 움직여줘야 돼. 한시도 쉬지 않고. 칼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걸 칼슘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칼슘 시그널. 그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데 걔가 눈이 달렸어요.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데 꼬리에 뭐가 달렸을까요? 눈이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액 내에 칼슘이 있어요. 칼슘이. 이놈이 시그널을 그 오실레이션을 일으켜요. 그 칼슘이. 그래서 난자가 어디 있는가를 정자 머리에 알려줘요. 그래서 정자가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쏜살같이 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거는 정자의 크기가 사람만 하다면 눈을 가리고 심리 밖에 있는 초가집을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한 먼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자가 틀림없이 남자 찾아가잖아요. 그게 칼슘 시그널 때문인데 그 칼슘 레벨이 떨어지면 불임이 찾아가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검사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칼슘 레벨을 올려주면 불임 부부들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칼슘이 레벨이 떨어지면서 신생아들이 10명 중에 49% 거의 절반은 칼슘 결핍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하는 아가씨들 몸 건강히 해서 칼슘 레벨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칼슘 결핍으로 태어나면 엄마 젖 먹고 분유 먹고 회복해요. 10명 중에 7 정도는 회복하는데 3명은 회복 못해요.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네들이 장애를 갖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유전자적인 장애 가지면 다운 죽어. 그 다음에 심장 판막이 덜 생기는 거, 밸브가 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췌장이 문제가 생기면, 베타셀에 문제가 생기면 다이아베틱 타이와 소화당뇨 생기게 되고, 별의별 게 다 생겨요. 칼슘 레벨이 떨어지면. ADHD 같은 건 아주 사소한 질병이에요. 칼슘, 이제 임신하잖아요. 칼슘이 별로 없는, 우리 뼈를 측정을 해보면 아가씨들도 아주 형편없이 낮은 아가씨들도 있는데 건강한 아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기 뼈를 그냥 몽땅 그냥 애한테 주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면 뭐 사방에서 뭐 이빨 있는 데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 거 느껴요. 그 임산부들이 자기 뼈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뚝뚝 소리가 난대요. 이런 데서 없어지는데. 그런데 아기를 하나 낳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컨 베이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뼈 밀도를 올려줘요. 엄마들은. 그것만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출산한 여자보다 출산하지 않은 여자의 뼈가 달라요. 예, 또 다른 예. 비타민 D 안 드셔도 돼요. 예. 레귤라하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하니까 갑자기 확 땡기면서 이게 그렇죠. 요게 요 칼슘이 항상 레귤라하게 혈액 중에 존재해야만 돼요. 예. 근데 요게 혈중에 계속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술을 잔뜩 먹고 그 다음날 까맣게 어저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친구들하고 술 잔뜩 먹고 카드 결제하고 뭐 그것까지 그 자리에서는 다 해요. 멀쩡하게. 근데 택시 타고 와서 택시 탈 때도 또 그냥 신발 벗어놓고 타요. 집인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일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칼슘은 정보 전달, 아까 DNA 정보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칼슘은 정보 전달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것들을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나. 방금 한 것들은 다 아는데 방금 들었던 거를 하드 디스크에 두뇌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걸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칼슘을 막 빼내가요. 저 혈중에 있는
근데 혈중에 500ml, 250밖에 없어요. 그러면 뇌에 있는 것까지 갖다 써요. 그럼 이제 쇼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 끊기는 거죠. 네. 네. 드세요. 예, 예. 예, 지금도 제가 거기는 비영리단체 홀트 아등복제라 제가 벌써 한 4, 5년째 드시게 하고 있어요.